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기의 역사, 현대 프랑스 철학 정서 미셸 푸꼬 지음, 역자 소문 1984년 미셸 푸꼬의 사망은 프랑스 지성사의 하나의 공백을 가져왔다. 푸꼬의 사상은 철학, 역사, 문학 이론, 사회과학, 심지어 의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푸꼬의 의의는 서구 철학이 당연시해온 이성과 계몽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고, 서구 철학이 깊이 있게 제기하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푸꼬의 지적 작업의 인도는 주체로서의 인간, 주변성, 제더, 정치를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의 실현을 위해서 푸꼬는 지식, 권력의 복합체로서의 다른 구성체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계보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규범화의 기술,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통제장치로서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따라서 병원의 탄생에서 성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푸꼬의 저서는 담론 구체성을 통해서 당시대의 지식, 권력의 복합관계를 밝히고 있다.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은 문화적, 비판적 유토피아주의적 실천에 대한 실제적 반성을 가져왔다. 프랑스 지성인들은 사유틀로서의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의 붕괴를 인식했다. 마르크스주의는 현대 문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여성, 성의학, 정신병, 환경, 소수민족, 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할 따름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권력과 관련된 억압은 단일의 사회, 정치적 장치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심급의 관계 그 자체 속에서 확인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푸꼬도 마르크스주의가 권력이라는 신비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해주는 발견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해내지 못함을 간파하고 권력에 대한 참된 이해를 위해서 새로운 인식틀을 찾아내고자 했다. 첫째, 푸꼬가 의미하는 권력은 단순히 정치 권력이 아니다. 오히려 푸꼬의 권력은 사회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권력 관계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푸꼬는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이며 인간의 재실천 역시 권력의 효과임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 권력을 전략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 서서 관기, 죽음, 범죄, 성과 같은 경험들과 권력의 여러 기술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여러 현상들 속에서 권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푸꼬가 계급의 점유 대상으로서의 권력 개념을 부정하고 권력을 계급이 차지하는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푸꼬의 지적 작업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질문의 신급을 무엇을 인하여서 왜에서 어떻게로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히랍 철학 이래 이성은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 방식은 왜 그러한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실질적인 생산성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오히려 이성은 어떻게 변형되어 왔고 담론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권력의 작용은 어떻게 효과를 낳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현대 문명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천을 이해함에 있어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푸꼬의 견해이다.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푸꼬의 의도는 특유의 실증주의를 성립시킨다. 권력이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분산되어 있다는 입장은 경험에 대한 정치학을 요구한다. 여기서 푸꼬의 경험은 개별자를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객관화 작용을 의미한다. 객관화 작용이란 개념과 지식의 영역 그 속에 내재된 실천과 규칙이 실천을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관계를 말한다. 결국 푸꼬의 작업 영역은 담론 구성체로 표현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험들 속에 들어있는 정치적 효과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푸꼬는 현재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푸꼬의 모든 작업은 지식의 생산에 대한 정치적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이며 지나간 시간의 실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의 모습을 기술하려는 계보학적 또는 고고학적 분석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강기의 역사 영문판은 푸꼬가 1961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고전주의 시대의 강기를 둘러싸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의 강기의 규정, 광기를 둘러싼 간금의 관행들, 광기의 치료법 등을 통해서 푸꼬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결국 고전주의 시대의 권력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권력의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푸꼬는 고전주의 시대의 간금의 역사를 선착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1973년 푸꼬와 폰타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담에서도 알 수 있다. 푸꼬는 그 대담을 통해서 광기의 역사를 서술했을 때 자신을 사로잡았던 문제가 권력과 지식의 문제 혹은 과학과 그 사회의 정치, 경제의 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였음을 지적했고 정신의학처럼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과학을 대상으로만 삼으면 권력과 지식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했었다. 광기의 역사는 17세기에 일어난 대강금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주목하면서 당시 파리 시 인구의 1% 이상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광기의 감금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광기에 대한 법률적 이론 및 도덕적 견해와 다른 한편에서는 광기에 대한 정신의학적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기의 역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광기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권력의 총체적 전략이며 그 효과이다. 이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푸꼬는 감금이라는 일반화된 사회적 현상에서 출발하여 광기가 관련된 재담론을 분석했다. 광기에 대한 철학적 규정, 의학적 간행들, 감금에 대한 법률적 조치들, 나아가 광기에 대한 문학적 서술들을 분석함으로써 푸꼬는 권력과 지식은 서로 직접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어떤 지식의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저립되지 않는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적 관련을 상정하거나 저립하거나 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푸꼬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서구의 이성 중심의 사고체계 역시 권력의 효과임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사고체계가 형성해낸 분리와 차별의 역사를 다룬다. 푸꼬는 광기의 역사 결론부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서구적 이성의 기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성의 간지를 냉정하게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형상화된 푸꼬의 권력론에서 우리는 민중이라 할 수 있는 주변적 존재, 소외된 존재의 소리를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보다는 실증적으로 대변하고자 했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푸꼬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체계로는 포섭되지 않는 광인, 재수, 아동, 사병, 환자, 노동자 등의 주변적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망, 권력의 전략의 실체를 정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했다. 이상과 같은 의도하에서 수실된 광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광인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이룩한 문명의 역사로서의 인간의 역사가 결국 이성과 권력의 결탁의 역사임을 보여줌으로써 광기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 나아가 해방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인 것이다. 1991년 1월 역자 처음은 파스칼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광기에 걸려있다. 따라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미쳤다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가 일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감금함으로써 자신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광기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 즉 광기라는 타자성의 역사를 기술해야만 한다. 바로 이 타자성을 통해서 인간은 지배적인 이성의 작용 속에서 자신의 이웃을 감금하고 비광기라는 냉혹한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교통한다. 또한 우리는 이 언어가 진리의 영역에 확실히 정착하기 전에 이 언어와 이성의 공모의 순간을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관계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영점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 지점에서는 관계는 무차별적인 미분화된 경험이었으며 분리 자체에 대한 아직 미분화된 경험이었다. 우리는 관계의 궤도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타자성의 형태를 기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타자성의 형태는 관계의 이성을 각각 한편에 두고서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타자성으로, 즉 일체의 교통의 밖에 있는 사물로 서로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규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편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편의를 포기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리학의 어떤 개념도 심지어는 그리고 특히 해고하라고 하는 내적 과정에 있어서는 구성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본질적인 것은 관계를 구분하는 행위이다. 일단 이 구분이 이루어진 후 조용히 복원됨으로써 체계화된 과학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도 갖지 못한다. 원초적인 것은 이성과 비이성의 거리를 확립시키는 단절의 지점이다. 이 지점은 이성이 비이성으로부터 관계, 질병, 범죄라는 비이성의 진리를 박탈함으로써 비이성을 명백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나 승리에 대한 권리를 전제함이 없이 이 원초적인 투쟁에 관해서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이라던가 진리에서의 피난과 같은 것을 모두 요구해두고 역사 속에서 재검토된 투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이성과 이성이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작용, 양자 간의 거리, 양자 사이에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성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의 실현에는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 이성의 인간과 비이성의 인간이 서로 떨어져 작용해도 여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매우 저야한 초기의 언어를 통해서 과학이 언어를 예견하면서 이성과 비이성의 불화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양자는 여전히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시적으로 검증된다. 여기서 관계와 비관계, 이성과 비이성은 서로 교묘히 얽혀들며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를 분리시키는 창호 교통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재하게 된다. 고요한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군대에는 더 이상 광인과 교통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이성의 인간은 광기에 정신과 의사를 파견하고 그럼으로써 질병이라는 추상적 보편성을 통해서만 관계를 정당화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광기의 인간은 똑같이 추상적인 이성의 매개와에서만 사이와 교통한다. 여기서 이성은 질서, 물리적, 도덕적 제약과 집단으로부터의 익명성의 압력, 일치에 대한 역으로서 규정된다. 이성의 인간과 광기의 인간 사이에는 공통의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말 광기를 정신병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화는 명백히 단절되었고 양자의 분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광기와 이성 사이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구문론도 도둥거리는 불완전한 단어들도 침묵 속으로 다 사라져갔다. 광기에 대한 이성의 독백에 불과한 정신분석학의 언어는 그와 같은 침묵의 근거에서만 확립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언어의 역사가 아니라 이러한 침묵의 고고학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스 방탕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트라시마커스나 칼리클레스의 존재가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이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가리워진 채 우리에게 드러났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어의 로고스에는 어떤 반의어도 갖지 않았다. 중세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인들은 무차별적으로 광기, 정신분열,
비건전성이라고 불러진 것과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 아마도 서구의 이성은 이 모호한 현존 덕분에 그 심층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크라테스적 사유의 수우이게가 히브리서의 위협에 기여한 것 같다. 어쨌든 이성과 광기의 연계는 서구 문화에 대해서 원초성의 한 차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계는 이미 이에로니무스봇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서구 문화의 동반자였으며 니체와 아르토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의 언어 심층에 있는 이 관계는 무엇인가? 이성의 수평적인 진행을 따라 이성을 탐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문화를 자기 자신이 아닌 것과 대면시키고 유럽 문화 고유의 혼란을 통해서 유럽 문화의 영역을 확립시키는 지적적인 수직성을 그때그때마다 추적하고자 하는 탐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지식의 역사도 역사 자체도 아닌 어떤 영역에로 우리는 들어서야 하는가? 지식의 목적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인 인과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도 아닌, 왜냐하면 원인은 이미 단절 이후의 것이므로 어떤 영역에로 우리는 진입해야 하는가?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문화의 동일성이 아니라 문화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 영역이다. 고전주의 시대 원리수에서 피넬에 이르는 라신의 어르스테스가 일으키는 광포한 발작에서 사드의 줄리에트와 고야의 퀸타 델 소르도 광인의 집이 이르는 광기와 이성 사이의 교통이 시대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바로 그 시대이다. 광기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똑같이 분명하게 이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1657년 엇비랄 제네랄의 탄생과 빈민의 대감금, 그리고 1794년 비세트르에서의 수감자의 해방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독창적이고 대칭적인 사건들 사이에서 그 애매성 때문에 의학사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어떤 것이 발생했다. 혹자는 그것을 절대주의적 체제에서의 맹목적인 억압으로, 혹자는 과학과 순리를 통해서 광기를 그 실증적인 진리 속에서 발견해낸 점진적인 과정으로 표현한다. 사실상 이러한 전도된 의미들이 심층에서 애매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애매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광기에 대한 중세의 인간주의적 경험이 광기를 정신병으로 국한시키는 오늘날의 경험으로 전이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중세와 르네상스 때까지 인간이 광기에 대한 투쟁은 세계의 비밀스러운 힘을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의 투쟁이었다. 광기의 경험은 타락, 신의 의지, 야수, 변태들의 이미지를 둘러,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식의 비밀들로 가려져 있었다. 우리 시대의 경우 광기에 대한 경험은 광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지식체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진행하는 동안 상상들도 실증적인 등장인물도 갖지 못한 세계에 의해서 하나의 위대한 부동의 구조, 누성의 제도, 논평이 없는 행위, 즉각적인 지식으로서 무엇을 드러내는 일종의 무엇의 감면성을 통해서 하나의 변환이 일어났다. 이 부동의 구조는 드라마도 지식도 아니다. 이것은 역사를 수립시키는 동시에 배격하는 비극적인 범주 속에 역사가 고정되는 지점이다. 제1장 광인의 향해. 중세 말엽 서구에서 나병은 사라졌다. 성문밖이나 철락의 변두리에는 더 이상 병자들이 어슬렁대지 않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버려져 있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들은 사람이 전혀 없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동안 서구인들은 이상한 주문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 즉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기를 간청하면서 정화와 배저의 새로운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세 중엽에서 십자군 말엽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저주받은 도시들은 나병 환자 수용소들을 크게 증가시켰다. 마테오 파리에 따르면
즉 기독교 세계 전체에 걸쳐 나 한자 수용소는 19,000개 정도가 있었다. 여하튼 1226년경 프랑스에서 루이 8세가 나 한자 수용소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을 당시에는 2,000개를 넘는 나 한자 수용소가 공식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리 교구 내에만도 43개소가 있었는데 무르, 르렌느, 꺼르, 베이유, 생발레르, 그리고 그 불길한 상뿌리 로텐필드 등이 바로 그것이며 샤랑통도 이에 속한다. 그것들 가운데 가장 큰 생제르만과 생나자르는 파리의 근교에 있었다. 이 수용소들의 이름은 다른 질병의 수용소로서 후에 다시 거론될 것이다. 다른 질병의 등장 때문에 15세기 이후 모든 나환자 수용소는 텅 비게 된다. 16세기에 생제르망은 범죄 청소년의 수용소로 개조되었으며 성뱅샹 시대 이전에 벌써 생나자르 수용소에는 단 한 명의 나환자 뭐뭐 민사법정에서 개업을 했었던 시에르 랑글르와 뭐뭐만이 남아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당시 나한자 수용소에도 마리드 미시리의 섭정 기간 중에는 4명의 재감자들만이 남아있었다. 카펠의 기록에 따르면 중세 말렵에 툴루즈에는 29개의 병원이 있었다. 이 가운데 7개는 나한자 수용소였는데 17세기 초엽에는 3개만 남게 된다. 생 심리엥 아노르 베르나르 그리고 생 미셸이 바로 그것이다. 나병이 물러간 것을 축하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1635년경 랭스 지역의 주민들은 이 천벌로부터 자신들의 도시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한 신에 감사하는 거룩한 행진을 거행했다.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왕권은 나한자 수용소에 대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기금을 관리하고 전용해 왔다. 1543년 12월 19일에 칙령을 통해서 프랑스와 1세는 현재 나한자 수용소들 내에는 엄청난 무질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명단을 작성했다. 이어서 앙리 4세는 1606년의 한 포고를 통해 수용소의 해결을 거쳐서 프랑스와 1세가 행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남게 된 금액들을 가난한 귀족이나 상위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와 똑같은 일이 1612년 10월 24일에도 있었다. 1612년에는 다만 초과기금 수입들은 국빈자 구호에 사용되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17세기 말엽까지도 나한자 수용소들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이 문제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분쟁이 있었다. 1677년경까지 더핀의 지방에서도 광희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주며 오만한 자, 무례한 자, 거짓말쟁이에게 사물의 중용을 이야기해준다. 폴란드스와 북유럽에서 그토록 인기 있었던 바보들의 축제도 극적인 사건이었다. 바보들의 축제가 어떤 자발적인 종교 패러디를 갖고 있는지 간에 그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비판으로 구성되었다. 지식인의 문학에서도 광기 또는 어리석음은 이성과 진리의 바로 그 중심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구별 없이 정신병자의 배에 태워서 항해하도록 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오디세이의 사명을 공통적으로 부여한 것이 바로 그 광기였다. 토마스 무르너가 바보들이 마법의 주문으로 불러낸 것도 광기의 저주받은 고비였다. 꺼러주 풍자극 미친 사랑에 대하여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도 광기였다. 광기는 논쟁의 대상으로 스스로에 대립하고 스스로를 탄핵한다. 광기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은 모습. 이러한 의미에서 광기에 대한
경험은 나병에 대한 경험과의 엄밀한 지속성을 보여준다. 광인을 고립시키는 의식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광인이 죽음에 대한 현존 자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겁 많고 나약하며 탐욕적이고 늙었으며 악마의 혓바닥을 가졌다. 진리 속에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어리석음 뿐이다. 종말이 다가온다. 모든 것은 병들어 간다. 조형의 형태이건 문학의 형태이건 그 다양한 형태들 속에서 광기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지극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과 저술은 끊임없이 서로를 창고로 삼아 한편에서는 서로 보완 관계를 맺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예시 관계를 맺는다. 상상의 힘은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혹시키는 데 있다. 그러면 광기에 대한 상상의 형상들을 통하여 작용하는 이 매혹의 힘은 무엇인가? 광적인 상상력에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야수성들이 인간의 엄밀한 본성이 되었다. 부추의 지역에 나오는 저 저주받은 자의 발가벗은 본성이 두꺼비의 육체와 결합해서 생긴 스크리치 부엉이, 스테판 너시너의 고양이 머리를 가진 날개 달린 곤충들, 딱정벌레의 투구 날개를 가진 스핑크스 인간이 손만큼이나 방자하고 탐욕스러운 날개를 가진 새들이 상징하는 것이다. 광기가 지식인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든 부조리한 모습들을